샌디 먼로님께서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의 전기 모터, 카본 슬립 로터의 그 고성능 모터와 하우징, 그리고 또 인버터, 모터 드라이브죠. 요거 분해를 해서 야,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또 관련된 메케니컬 엔지니어 분들도 그 영상을 보고서 와, 미쳤다. 대단하다. 막 이런 반응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전기전자라든지 IT 쪽에 익숙하신 분, 전자제품 쪽에 익숙하신 엔지니어 분들은 테슬라가 잘하고 있구나. 방향을 잘 찾아가고 있어. 이렇게 될 줄 짐작을 했는데 역시 잘하는구나. 또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나타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민입니다. 샌디 먼로님께서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의 그 귀한 모터를 뜯어서 분해를 해서 일일이 다 특이점들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우징, 그다음에 모터 드라이브, 그다음에 카본 슬립 로터.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굿 엔지니어링이다. 엔지니어링 잘 모르시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엔지니어링이다. 훌륭한 엔지니어링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한마디로 일가를 하셨습니다. 메케니컬 기반의 엔지니어들은요 굉장히 놀라울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엔진을 기반으로 그리고 또 변속기, 기계장치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이 공용화할 수 있는 부품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마다 배기량마다 그리고 또 프레셔마다 견뎌야 되는 그런 하우징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고 또 커버들도 엔진 사이즈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전기 모터는 그 안에 소재, 퍼머넌트 마그넷, 또 프레셔를 견디는 구조, 전력이 걸리는 소프트웨어의 제어, BMS 이런 거에 따라서 하우징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더라도 출력은 몰라보게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터, 같은 하우징으로도 여러 가지 출력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전기 전자 기반, 전자기 유도의 전기 모터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인상적으로 보셨던 게 모터 하우징의 커버가 앞쪽으로 붙고 뒤쪽으로 붙고 모델 S 플레드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를 가져다가 모델 3에다 붙여보니까 이게 또 모델 3의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고 모델 Y에도 붙여보니까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는 겁니다. 당연히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는 이 커버 안쪽에 인버터가 들어가는데 그 인버터가 모델 3, 모델 Y에도 맞으니까 모델 X에도 맞겠죠? 그리고 그 안에 모터 드라이버, 인버터 칩셋, 그 PCB가 들어가 있으니 이 인버터 칩셋도 이 네 모델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공용 부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출력이 다르고 BMS가 다르고 제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제어 칩셋의 디테일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잘 보시면 모델 3하고 또 모델 S 플레드하고 보시면은 밑쪽에 가장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 이쪽 부분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인 제어가 들어가는 일부 칩셋의 디테일이 조금씩 변경되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다. 당연히 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이 맞습니다. 자동차, 내연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설계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전자 부품, 그리고 또 전자 제품을 제어하기 위한 드라이버, PCB,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덧대져야 됩니다. 자, 테슬라는 처음부터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동수단의 혁신을 가져와야 되겠다고 해서 백지 상태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연 자동차의 동력 계통을 걷어내고 18650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기 모터에 걸려서 이걸 최대한 먼 거리 빠르게 이동하는 이런 방식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연 자동차는 어떻게 연구를 해왔습니까? 130년 동안 그 엔지니어들 수명이 있으니까 130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엔지니어들이 근무하는 근속이 많아야 한 25년에서 30년인데 물론 이게 다 유산이 이어져 나오니까 이런 엔지니어들은 기존의 기술을 바탕으로 계속 모디파이 개선하고 해서 새로운 형태를 또 만들어서 출력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왔죠. 그런데 내연차 엔지니어와 이 전기전자를 다루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또 전기차를 시작으로 자동차를 접했던 전기차 엔지니어들 또 그 전문 기업들이 보는 시각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일단 공용 부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내연 자동차들은 협력사를 띄고 제품을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 관련해서도 엔진의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다 금형 뜨고 단조든 다이캐스팅이든 이걸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를 통해서 부품을 공고를 받아서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엔진 공장에서 완성된 엔진을 가져다가 조립을 해서
완성차를 만드는, 그리고 다른 부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어 1, 티어 2, 티어 3 이렇게 협력사를 통해서 부품을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품 설계를 할 때 어떤 기능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대한 총반적인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내면 이제 그거를 협력사 부품 VC 업체에게 오더를 주면 VC 업체에서 알아서 원가 절감하고 알아서 규격 부품을 최대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자동차를 만들 때 가장 뭐가 문제냐면 자동차 출고 대수가 많지가 않아요. 많아야 뭐 한 3, 40만 대고 좁게 나가는 건 1년에 한 2, 3만 대도 안 나가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마다 규격 부품이 달리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많은 수많은 2만 개가 넘어가는 부품들이 조합이 돼서, 물론 이 파츠로 말하자면은 이게 뭐 2만 개까지 이게 파츠가 다 드러나는 건 아니죠. 이게 어셈블리로 해서 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뭐 1000 몇백 개, 뭐 2000 몇백 개 요 정도 수준으로 어셈블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부품들을 다 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VC 업체로 티어 1, 티어 2, 티어 3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핵심 영역들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특정 모델에는 뭐 2만 카피, 3만 카피 요 정도 들어가지만 이게 협력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델에 공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규모의 경제 해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디자인을 하면서 이런 핵심 부가 장치들이나 모듈들의 원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원가 절감을 엔지니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가 이 구현된 기술을 통해서 오더를 주게 되면 요 설계 그대로 해서 이걸 제작하는 협력업사에서 알아서 원가 절감을 해서 공급을 해서 가격이 맞으면 탑재를 해서 조립을 해서 자동차를 완성하는 이런 구조였단 말이죠. 테슬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규모의 경기에 도달 안 하니까 이걸 해달라고 하면 협력사들이 야, 그거 몇 개나 할 건데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로드스타 고속을 내야 되니까 2단 변속기를 영국에 주문을 했어요. 영국 변속기 회사에. 그래서 받아왔는데 바로 깨져버리는 겁니다. 몇십 초 안 돼서. 나중에 원인을 알고 보니까 수량이 얼마 안 되니까 야, 뭐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냥 2단 변속기가 뭐 있겠어? 2단이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급사를 바꿨는데 또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같이 소량 생산을 통해서 이 원가 절감도 못하고, 그리고 또 가격적인 조건도 확실하게 또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이런 작은 업체에는 협력사를 끼고 하기가 너무 어렵겠구나. 그래서 독자 개발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이 이 내연 자동차의 엔지니어들과 전기차 엔지니어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내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샘플들, 그리고 또 협력사들로부터 지원받은 다양한 형태의 부품들을 조합해 볼 수가 있어요. 조합해 보고 적당한 걸 매칭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가장 효율적이구나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스타트업은 선택을 못 합니다.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선택지를 제공하는 샘플, 그리고 지원하는 협력사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품을 가장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그 부품이 없어도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모터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전기모터가 고속 회전을 해야 됩니다. 고속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고속 회전수를 막 높이다 보면은 그 안에 연구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연구자석을 감싸고 있는 하우징이 있죠. 이게 회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밖으로 튀어나가려 하는 원심력. 원래는 이제 관성이죠. 원심력이라는 힘이 정확하게 규정되는 힘은 아닌데, 관례대로 원심력으로 표현했어요. 원심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안에 있는 그런 자석들이나 구조물들이 팽창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걸 팽창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하우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메탈 하우징 자체가, 로토에 들어가는 메탈 하우징 자체가 두꺼워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구자석과 로토의 전자유도, 그러니까 전자석이죠. 요거로 인해서 싱크로노스를 통해서 힘을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힘의 작용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거리를 좁히면 하우징을 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프레셔, 고회전 시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관성을 꽉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열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거나 출력 저하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전기차 대부분이 시속 200km 정도에서 제한이 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180km, 시속 180km가 최고 속도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전기차들이 많아요. 어떤 전기차들이냐면 감속기만 사용하는 전기차들.
감속기가 말하자면 이제 싱글 스피드 1단 변속기다 하면 감속기만 있는 거예요. 별도 변속기가 탑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최고속을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달려야 된다. 240, 50까지 달려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내연자동차 이 엔지니어들은 야, 우리 쓸만한 변속기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2단 변속기를 하나 달아버리면 해결돼. 우회하자. 이거를 뭐 모터 관련해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장애가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가 2단 변속기를 달아서 우리가 변속기 관련된 협력업체에 주문하면은 뭐 얼마든지 좋은 변속기들 받을 수 있으니까 붙여놓자. 이렇게 해서 붙여놓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터가 고회전을 통해서 그 엄청난 압력과 열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모터의 성능을 높이면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이걸 해결하기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선택지가 많으니까 손쉬운 방법으로 우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변속기 달아. 2단 변속기. 그 타이칸이 2단 변속기 달고 이트론 GT가 이 PPE 플랫폼도 제2온 플랫폼 그 기반으로 제작되는 고성능차라서 후륜구동 쪽에 이제 2단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2단 변속기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하우징이 커지죠.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타이칸이 2.16톤입니다. 경량화 하나라도 덜어내야 되는데 자꾸 붙으니까 무게가 이게 말이 좋아서 포르쉐지 이게 뚱땡이 직발 머신이지 국강의 비클 다이나믹스를 선보이는 포르쉐라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 같은 전기차 전용 기업들,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야, 이게 이제 고회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팽창할 때 압력 그리고 열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냐. 변속기를 다루면 되겠는데 이 변속기 쓸만하게 예전에 경험했잖아. 쓸만하게 만들어주는 데도 없거니와 야, 이게 변속기 달면 무게도 증가하고 효율도 떨어지고 출력 손실도 생길 텐데 야, 이거 여러모로 안 좋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좋다. 이 출력 손실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전비에도 영향을 주니까 이거를 아예 그냥 우리가 어차피 한두 해 할 거 아니고 앞으로 계속 전기차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모터의 경쟁력을 높여버리자. 그 팽창하는 압력, 관성에 의해서 이 팽창하는 압력을 어떻게 얇은 두께로 거리를 늘리지 않고 어떻게 잡아줄 수 있니? 야, 이거는 카본 이상 없는데? 그래? 카본? 카본을 어떻게 감아야 되니? 카본도 감는 거에 따라서 압력을 어떻게 견디는지에 대한 그 노하우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본을 얼마나 어떤 두께로 감아야 되니? 이런 것들을 계속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카본이 열에 강하니까 카본이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두께로 이런 방식의 패턴으로 감아 놓으면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니? 몇 회전까지 가능하냐? 시속 얼마까지 가능하냐? 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감속기만으로도 320km가 나오니까 변속기 안 달아도 되는구나. 변속기 안 달아도 되니까 변속기 값 안 들어가지, 무게 증가하지 않지, 고장날 염려 없지. 모터 자체의 성능이 빵빵하니까 이 모터를 가지고 2개를 달거나 3개를 달거나 하면은 뭐 1000마력 오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사이버 트럭도야 만들겠다.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넓혀서 전기차의 상품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내연자동차 엔지니어와 전기차만 전문적으로 전기차에 올인을 해서 전기차 사업을 이끌어왔던 전문 기업들, 스타트업의 엔지니어들의 사고의 차이입니다. 그들의 능력치라든지 그들의 뭐 지능이라든지 경험,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어떻게 전기차를 바라보느냐, 그 다음에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의 방식 차이가 엄청난 결과 차이를 내는 겁니다. 이래서 내연자동차가 전기차 시대에 기술을 선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PCB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PCB를 공유하느냐? 자동차에서는 워낙 협력사가 이것저것 알아서 다 해줍니다. 디자인해 놓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얼마에 납품 가능하겠어? 그러면은 협력사에서 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그 회사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도 들어가고 다른 회사의 다른 모델에도 뭐 표시 안 나게 해서 공용을 해서 알아서 규모의 경제에 맞게 대량 생산을 통한 그런 생산 기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납품 받아가지고 적정 가격 지불하면 그거 가져와서 장착만 하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자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모델 하나당 몇만 대 수준밖에 안 되니까 다 모아놔도 10만 대, 뭐 20만 대 이 정도 물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PCB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PCB 뭐 몇만 장 이렇게 수주를 하면요, 그거 가지고 가격 딜 못합니다.
물량 자체가 달라요. 이 IT나 전자업계에서는요, MOQ가 이 100만 단위로 넘어가야 가격 가지고 최대한 낮춰서 가성비를 통해서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됩니다. 단위 자체가 달라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AP도 그래요. AP도 뭐 웨이퍼 몇천 장 수준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잖아요. 몇천 장 수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게 되면 대형 파운드리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파운드리 말고 8인치 웨이퍼를 사용하는 작은 중소업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구조다 보니까 야, 이거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전기차 모델이 4개인데 이 4개의 인버터 관련된 PCB를 통일을 해버리자. 그리고 여기에 실리콘 카바이드, 탄화규소, 파워반도체를 넣어야 이게 승합 그리고 또 고열을 잘 견딘다. 그리고 엄청난 성능을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파워반도체도 가뜩이나 신소재를 사용을 해서 비싼데 이거 소량 수주하게 되면은 너무 우리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비용 많이 들어가는 기본적인 PCB의 형태 그리고 파워 반도체 구조, 페이즈 같은 것들은 공유를 하자. 그리고 그 외에 로직이 들어가는 좀 비용이 덜 들어가는 부분들만 각각의 모델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을 하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3가 기준이 되는 건 왜 그 모델 S 플레드, 모델 Y, 그 다음에 모델 3에 다 모델 3 마크가 들어가 있냐면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를 최초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의 개혁을 이루면서 새로운 로직 소프트웨어가 적용되기 시작한 이 테슬라의 완성화의 문턱으로 딱 출발하는 모델이 모델 3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버터가 가장 진보된 형태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그대로 파워 모듈과 기본적인 핵심 장치를 모델 S 플레드, 모델 Y, 모델 X, 그 다음에 모델 3에 공용을 하니까 그냥 뭐 모델 3용으로 이렇게 마크가 적혀져 있는 거죠.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니까 이제 모델 3, 모델 Y만 해도 이제 100만 대를 두 모델이 넘기는 거예요. 이 정도 물량이면은 PCB 관련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가격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와. 그러면 우리가 요거 과정을 해서 2차 벤더를 통해서 뭐 각각 모델에 맞게 변형만 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생산 비용이 굉장히 절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규모의 경제에 도달을 한 거고, 요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부품들을 공유를 해서 생산을 하니까 테슬라의 마진이 뭐 엄청난 내연 자동차의 2배가 넘는 그런 마진율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기 전자 관련된 전자제품화된 전기차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연 자동차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설계할 필요도 없었고 이렇게 설계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용화해서 내가 최대한 많은 물량으로 원가를 절감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참 좋을 거야. 효율이 좋아지. 여기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됐습니다. 1차, 2차, 3차 벤더가 알아서 그거를 다 해줬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테슬라 거기까지 신경을 썼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조차 없었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통해서 또 적정 마진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터의 방향, 모터 드라이브가 들어가는 커버도 앞에 붙고 뒤에 붙고 전체 4개 모델이 다 공유를 하는 것도 4가지 모델일 때는 앞뒤 방향 다 맞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모델 2도 나와야 되고 사이버 트럭도 나와야 되고 로드스터도 나와야 되고 이제 베리에이션이 테슬라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작은 모델, 큰 모델, 형태가 좀 독특한 모델 이런 모델들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모터가 역방향으로 들어가는 구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또 역방향의 모터에 맞게 설계를 해서 커브를 다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앞뒤가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뭐 인버터를 반대로 붙여가지고 역으로 붙여놓으면 이 모터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런 발상을 하는 거죠. 이게 전기전자라든지 전자제품을 설계를 해서 이걸 통해서 규모의 경제 최대한 빨리 도달을 해서 이익을 안정적으로 거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설계를 자체적으로 수직 구조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가 있는 건데 메케니컬 기반의 내연자동차 엔지니어들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막상 닥치고 필요하면은 통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내연자동차 회사가 절대 전기차 회사에서 기술 선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간절함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들, 또 거기에서 오는 엄청난 효율성 있는 설계,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시행착오를 줄여서 벌어진 간격을 따라가도 문제인데 이걸 시행착오를 통해서 시간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언제 따라갑니까?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따라가기 바빠서 가랭이 찢어지지 선도는커녕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는 알면 알수록 뭐 대단한 회사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내연 자동차에 기대를 하는 건
이 네온자동차도 몇몇 기업의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몇몇 브랜드들은 이제 요걸 이제 눈치를 챘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테슬라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게 기술력 차이도 있겠지만 전기차를 접할 때, 전기차를 설계할 때 어떤 방향으로 전기차를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전기차를 통해서 어떻게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와 경쟁을 해서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상품성을 통해서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계속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조직으로 떨어져 나가야 돼요. 또 그 조직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설계를 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문제나 장애를 직면했을 때 이거를 우회해서 협력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외에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서 전기차의 경쟁력, 기술의 완성도, 이런 것들로 끌어올려가지고 해결하는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직 구조는 전기차 시대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네온자동차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건 아니죠. 전기차, 테슬라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품성을 좌우하는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브랜드에서 원천 기술을 비롯해서 생산 라인, 완벽하게 내재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생산 공정을 관리 감독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을 효율적인 공급 체계 만들어내야 됩니다. 현재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뭐 테슬라가 할 수 있으면은 루시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뿌리가 같아요. 그 모델 S 상품 기획자, 상품 총괄, 그리고 또 배터리 관련된 핵심 엔지니어, 이 두 분이 창업을 하는 회사고요. 지금 뭐 다른 분이 CEO로 계십니다만, 루시드에서 보여주는 기술력도 모터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BMS를 통해서 주행거리, 그리고 또 전기차로서의 가치, 소프트웨어의 가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주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발전 방향을 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브랜드로 태동된 스타트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회해서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뭐 본연의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뭔가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전기차 본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 제어 로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극적인 성능 향상, 뭐 이런 것들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내연차 기업들이 주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능이라든지 전기차 본연의 전기 모터의 효율, 그 다음에 전비, 주행거리, 또 소프트웨어 완성도, 이런 걸 통해서 상품을 엄하게 평가를 하는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 주행감, 뭐 그리고 뭐 내부 인테리어, 뭐 심지어는 뭐 증강현실, EQS 같은 경우에 증강현실에 뭐 화살표가 일로 날아가고 절로 날아가고 이런 잡스러운 거 가지고 자꾸 보여주면서 어때? 놀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 메르세데스 벤츠 BMW가 이렇게 잡스러운 거 가지고 승부를 거는 그런 ETC가 됐는가 생각해 보면 이게 기술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본질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본질의 경쟁력, 가치, 이걸 극대화시키고 이걸 계속 눈가림을 해서는 안 돼요. 브랜드로 감추고 또 내장으로 감추고 그리고 또 뭐 주행감, 승차감 한번 맛봐 뭐 이런 걸로 감추고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전기차의 가치라든지 전기차의 활용도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면 좋은 전기차, 그렇지 않은 전기차 누구든 구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시장을 반전시키기는커녕 살아남을 수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연자동차들은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처럼 강력한 성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소비자들이 다른 장점을 선택을 하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섭섭하지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주행거리 면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면에서도 뭐 다른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 구현이 돼 있으면은 그래도 감안할 수 있겠다. 그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비교조차 안 되고 이거는 뭐 같은 동시대에서 만든 전기차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격차를 내면서 내가 뭔데, 내가 어찌그나 이렇게 있는 척을 하는 그런 블러핑하는 전기차, 이런 것들을 좋게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지수사 현대 기아차가 잘하고 있어요. 본질을 집중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직까지 부족한 몇몇 그 포인트들이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엔지니어들이 감을 한번 잡으면 빠르게 또 개선을 하고 또 상품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경쟁이라는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지켜봐야 돼요. 테슬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토끼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잠잘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뭐 오너 리스크도 있고. 안녕하세요. 앨런 머스크입니다.
테슬라가 또 바람잘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잘 성장할 것 같기는 한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또 기업이라는 거는 뭐 사람 장래 모르듯이 기업 장래도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안테나를 고추 세워서 어떻게 앞으로의 기술이 발전되고 어떤 기업이 핵심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갈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면 이거 보는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